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9번부터 문제를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29번에 보시면 지름이 20m, 깊이가 3m인 원형 침전지에서 시간당 416.7m의 삼성의 하수를 처리하는 경우에 수면적 부하는 단 24시간 연속 가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정답의 단위를 보세요. 정답의 단위에 보면 미터의 삼성 제곱미터 되죠. 여기서 제곱미터라는 것은 면적이에요. 그러면 면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직경이 지름이 나와 있으면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하니까 여러분들 4분의 파이 곱하기 20m의 제곱이 면적이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제곱미터가 돼요. 그러면 미터의 삼성 per day라는 것은 미터의 삼성 per day라는 것은 보세요. 시간당 416.7m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시간당을 day로 고치면 되겠죠. 하루는 24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416.7m의 삼성 per day에다가 하루의 연속 가동이 24시간이라고 그랬으니까 24시간은 하루. 그래서 미터의 삼성 per day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름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직경 20m의 제곱을 하시게 되면 31.8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니까 답은.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100% 다 소화를 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만 푸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그리고 30번 1차 침전지의 깊이가 4m, 표면적이 1m의 제곱에 대해서 30m의 삼성 per day로 폐수가 유입됐을 때 체류 시간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단위가 미터의 삼성 per day예요. 그럼 여기서 미터의 삼성을 없애주면 시간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럼 미터의 삼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표면적이 1제곱미터 그리고 깊이라는 4m가 나왔어요. 이 두 개를 곱하면 미터의 삼성이 나오겠죠.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하면 4m의 삼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30m의 삼성 per day에서 여러분들이 4m의 삼성의 B를 나타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얼마를 나눠주는 거죠? 30m의 삼성 per day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그래서 나온 값에다가 따라서 day라고 나온 값에다가 24를 곱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면 3.2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단위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응집 실험에서 폐수 500ml에 0.2% Al2SO4 18H2O.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시약을 우리가 응집제라고 합니다. 응집제. 응집제 중에서도 황산알루미늄 중에서도 액체 상태의 황산알루미늄이라는 응집제가 됩니다. 용액 25ml를 주입했을 때 최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폐수를 2000m의 삼성 per day로 처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응집제의 양을 kg per day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kg per day로 계산하는 소리는 농도를 kg per m의 삼성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폐수량을 여러분들이 곱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농도 곱하기 폐수량이거든요. 그런데 폐수량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나와 있습니다. 2000m의 삼성 per day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황산알루미늄의 농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산알루미늄의 농도를 먼저 계산을 해요. 먼저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보시다시피 퍼센트를 우리가 ppm으로 자주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ppm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느냐? 자, 먼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퍼센트라는 것은 백분율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2승의 값을 가져요. 그리고 ppm이라는 것은 100만 분율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의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두 개의 값의 차이가 얼마만큼 나느냐 하면 두 개의 값의 차이가 10의 4승만큼 나는데 퍼센트가 큰 값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환산을 했을 때 ppm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하면 퍼센트가 되고 퍼센트에서는 10의 4승을 곱하면 pp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이 식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으로 ppm이라고 하면 미리그램 per 리터하고 단위가 똑같아요. 그리고 그램 per 미터의 삼성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단위가 ppm일 때도 있지만 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지금처럼 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일 때가 더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미리그램 per 리터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퍼센트가 주어지면 10의 4승을 곱해서 ppm으로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ppm의 단위는 미리그램 per 리터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미리그램 per 리터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서 암기를 해두세요. 그러면 자 먼저 여기서 0.2%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죠? 보시면 0.2%의 황산 알루미늄이니까 0.2%에서 10의 4승을 곱하면 ppm이 됐어요. 그럼 ppm의 단위가 미리그램 per 리터죠? 자, 이걸 얼마만큼 썼느냐? 25ml. 그래서 밀리리터를 바로 리터로 고치게 되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하면 리터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 500ml는 0.5리터. 그래서 부피 단위는 항상 리터를 기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100mg per 리터가 나오게 되고요. 100mg per 리터는 0.1kg per 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0.1kg per 미터의 삼성 곱하기 폐수량 2000m의 삼성 per day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총량 kg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산을 하셨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곱하기를 뜻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나누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셨을 때는 자 보세요.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 값을 해주시면 되죠. 아니면은 분자를 다 곱하고 분모를 다 곱해서 나눠주셔도 되고 그런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단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나누기,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곱하기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계산은 계산기가 한다는 것을 꼭 유념을 하세요.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최소가 된다고 그러는데 물의 밀도라는 것은 물의 무게입니다. 따라서 4도씨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거죠. 분자량이 유사한 다른 화합물에 비해서 비열이 큰 편이다. 비열뿐만 아니고 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큰 편이에요. 그리고 화학구조적으로 극성을 띄어서 많은 물질을 녹일 수 있다. 여기서 극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조 자체가 비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극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H2O라는 것은 O를 중심으로 해서 H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칭 구조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대칭 구조가 극성이죠. 그래서 극성 물질은 극성에만 녹는다는 거. 라번의 상온에서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 또는 첼과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은 가번이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리고 33번에 보면 유기물과 무기물 함량이 각각 80%, 20%인 설러지를 소화 처리한 후에 유기물과 무기물의 함량이 50%로 되었다. 이때 소화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유기물이라는 것은 분해가 되는 물질, 그리고 무기물이라는 것은 분해가 되지 않는 물질. 따라서 고형물은 유기물과 무기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유기물과 무기물을 합치면 100%가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만 주더라도 또는 무기물만 주더라도 우리가 서로의 값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율이라는 것은 소화조에서 얼마만큼 제거됐느냐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화율은 우리가 설러지를 처리하는 조입니다. 물을 처리하는 조가 있고 설러지를 처리하는 조가 있는데 물에 있는 유기물을 제거하는, 물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조를 포기조 또는 호기성조라고 해요. 반면에 소화조라는 것은 물을 처리하고 가라앉은 찌꺼기가 설러지거든요. 그 찌꺼기를 처리하는 조를 소화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면 소화조가 있어요. 그럼 소화조로 들어가는 농도와 나오는 농도가 있겠죠. 그러면 소화조로 들어가는 농도는 생설러지라고 해서 처리 전입니다. 처리 전. 그리고 소화조에서 배출되면 처리 후가 되겠죠. 이렇게 나타내고 여러분들 처리 전에 유기물이 80, 무기물이 20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왼쪽이 80, 유기물, 오른쪽이 무기물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80 나누기 20 이렇게 적으시고 처리가 되니까 유기물과 무기물이 50대 50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0대 50. 그러면 소화조에 들어간 게 처리된 값이죠. 소화조에 들어간 값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80 나누기 20 마이너스 50 나누기 50. 이게 소화조에서 처리된 값이에요. 그러면
소화율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소화조에서 처리된 값이 몇 %냐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처리된 값에서 나누기 얼마로 나눠주느냐면 처음의 값으로 나눠줘요. 처음의 값이라는 것은 처리하기 전의 값이 처음의 값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80 나누기 20으로 나눠줘서 퍼센트로 나타내라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 값이나 이렇게 표현한 값이나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표현되는 값에서 이렇게 한번 적을 수 있고 이렇게 한번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왼쪽으로 적으면 1이 되니까 실제로 보면 2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한 식을 쓰시면 돼요. 소화조, 제거율, 제거된 값을 계산해서 처음의 값으로 한 번 더 나눠주면 제거율이나 소화율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75%. 그래서 이렇게 식을 외워서 사용하셔도 되고 개통도를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내가 문제를 푸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독한 유가 크롬이 환원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원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은 여러분들이 유가 크롬이라는 자체, 유가 크롬을 독성이 없는 삼가 크롬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플러스 6이 플러스 3이 되는 걸 환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왜 환원이 되느냐 하면 환원제를 주입을 했기 때문에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FeSO4, NaHSO3, Na2SO3, SO2 따라서 여러분들이 환원제로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답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리 순서 유가를 3가로 처리하니까 환원을 시켰어요. 환원을 시켜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걸 중화, 그리고 중금속은 유가 크롬은 무거운 중금속이니까 침전을 시켜서 처리하죠. 그래서 유가 크롬을 처리하는 순서. 자, 그리고 처리 방법은 환원을 시켜서 침전을 한다고 그래서 환원 침전법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환원 침전법. 따라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가 크롬에서. 그 다음 수질오염 물질 중에서 6이 들어가는 것도 유가 크롬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상 폐수의 총인 측정 실험에서 분해되기 쉬운 유기물을 함유한 시료의 전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시약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분해되기 쉬운 유기물 그리고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한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분해되기 시료 같은 경우에서는 가황산 칼륨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다량 많은 유기물을 함유한 시료는 질산 황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해를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가황산 칼륨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시 폐기물의 계략 분석 시에 4가지 구성 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들 도시 폐기물을 구성하는 성분이 4가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 4가지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가지의 구성 성분은 고정탄소, 말 그대로 탄소입니다. 그 다음 휘발성 고형물, 분해가 되는 물질이 휘발성 고형물이에요. 그리고 회분, 수분. 회분과 수분은 열량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따라서 도시 폐기물을 4가지로 나누게 되면 고정탄소, 휘발성 고형물, 회분, 수분 이렇게 4가지로 나타내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이옥신이 되니까 가버리 정답. 그래서 36번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면 폐기물의 중간 처리 공정 중에서 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이 가능한 성분을 분리하기 위한 것은 여러분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분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분리라는 것을 다른 말로 보기 중에서 찾으면 어떤 말이 될까요? 선별. 그래서 분리라는 것은 선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정답은 다번에 선별이 되겠죠. 뭐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 38번에 보면 분뇨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분뇨라는 것은 분과 요를 분뇨라고 합니다. 가번에 보면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뇨는 우리가 유기물을 많이 섭취해서 배설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유기물이 많아요. 그리고 고액 분리가 쉽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자, 고액 분리라는 것은 고체와 액체의 분리를 고액 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뇨 같은 경우에서는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토사 및 협작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염분 및 질소의 농도가 높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잘못된 설명은 나번
고액 분리가 쉽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39번에 보면 기계적인 탈수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원심분리 탈수를 위해서는 슬러지의 고형물의 비중이 물보다 작아야 하며 정기적인 보수는 거의 불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원심분리라는 말을 써볼까요? 원심분리. 원심분리라는 것은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죠. 실제로 원심력이라는 것은 회전을 미리 정해 놓은 거죠. 다시 말해서 선의 기류를 만들어 놓고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원심력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입자가 큰 것들만 우리가 원심력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슬러지의 고형물의 비중이 물보다 커야 됩니다. 물보다 작게 되면 원심력의 작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물보다 비중이 커야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수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필터프레스는 여과천으로 덮여있는 판 사이로 슬러지를 공급시켜 가동한다. 다음에 진공 탈수에서는 로터리 드럼 그리고 벨트형, 코일형이 있다. 다음에 원심분리 탈수형에서는 바스켓형, 디스크 노즐형, 솔리드 볼형 등이 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40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효율적인 파쇄를 위해서 파쇄 대상물에 작용하는 세 가지 힘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위에서 쿵 칩니다. 충격. 그리고 양쪽 옆에서 쭉 밀고 들어옵니다. 압축. 그리고 날카로운 칼날을 이용해서 자릅니다. 전단. 자, 따라서 충격력, 그리고 전단력, 압축력 세 가지 힘이 되니까 세 가지 힘에 관계없는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츰 공부를 하시면서 이 파쇄기거든요. 그래서 전단 파쇄기와 충격 파쇄기를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단 파쇄기 같은 경우에서는 충격 파쇄기에 비해서 파쇄 속도가 느리다. 그리고 이 물질 혼입의 처리가 약하다.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차츰 나올 거예요. 반면에 충격 파쇄기 같은 경우에서는 소음, 진동, 폭발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충격의 문제점이 되는 거죠. 자, 40번도 시험에서는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인구가 265만 명인 도시에서 115만 4천 톤 per year. year라는 것은 연입니다. 연. 1년을 뜻하는 거죠. 쓰레기가 발생하였다. 이 도시의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이 문제도 상당히 잘 나와요. 여러분들이 단위를 보시면 킬로그램 per 인일입니다. 킬로그램 per 인일은 킬로그램 per 일이라는 것은 하루에 발생한 쓰레기 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생한 쓰레기 양이 얼마예요? 지금 1년에 115만 4천 톤입니다. 그래서 톤 per 연을 여러분들이 톤 per 연을 어떻게 킬로그램 per 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톤을 지금 115만 4천 톤을 킬로그램으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하면 되죠. 자, 그리고 연은 1로 고치기 위해서 1년은 365일이에요. 따라서 킬로그램 per 1로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남은 게 뭐죠? 인구수. 지금 인구수가, 도시 인구수가 얼마예요? 265만 명이에요. 따라서 나누기 265만 명. 따라서 계산하면 1.19kg per 인데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시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식보다는 단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맞추는 게 많으니까 단위를 가지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2번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상 용어의 정의 중에서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는 의미로 적합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량이라는 것은 1시간을 더 건조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 나와야 되고 매 g당 0.3mg 이하가 돼야 돼요. 1시간 더 건조했을 때 1g당 매 g당 1g당이거든요. 0.3mg 이하의 값이 나오면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43번 문제 보시게 되면 폐기물 관리 법령상 지정 폐기물 중에서 부식성 폐기물의 폐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부분이 폐산과 폐알칼리 두 가지가 같이 시험에 나옵니다. 폐산과 폐알칼리를 나타냈을 때 H 플러스 수소이온 지수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수소이온 지수의 값이 2.0 이하면 폐산,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 지수의 값이 12.5 이상이면 폐알칼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폐산의 정의로 바르게 된 것은 또는
폐알칼리의 정의로 바르게 된 것은 이렇게 두 개 중에 한 개가 자주 물으니까 여러분들 풀이를 암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바로 답이 나왔죠. 자, 여기서는 폐산에 대한 기준입니다. 폐산이니까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얼마? 2.0 이하.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단로 소각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단로라는 것은 소각하는 로가 여러 단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소각하는 것을 다단로라는 말을 씁니다. 자, 반면에 체류 시간이 길어서 특히 휘발성이 적은 폐기물의 연소에 유리하다. 그리고 답은 온도 반응이 비교적 신속하여 보조 연료 사용이 용이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단로의 가장 큰 단점이 여러분 온도 반응이 신속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조 연료 사용이 용이하지 못한 게 단점이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네요. 다음에 다량의 수분이 정말되므로 수분 함량이 높은 폐기물의 연소도 가능하다. 나번에 물리화학적 성분이 다른 각종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45번 도시 쓰레기의 조성을 분석하였더니 탄소가 30%, 수소가 10%, 산소가 45%, 질소가 5%, 황이 0.5%, 회분이 9.5%일 때 듀룡식을 이용하는 고위 발열량은 여러분들 듀룡이라는 사람이 식을 만들었다고 해서 듀룡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듀룡 공식은 항상 고위 발열량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듀룡 공식에 보시게 되면 고위 발열량은 8100C, 자 여기를 34,000입니다. 자 34,000H-8분의 5 그리고 2500S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숫자가 34,000 뒷자리 숫자가 있는 게 틀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34,000을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 C라는 탄소 자리에 탄소가 30%니까 탄소 자리에 0.3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H가 수소입니다. 탄소가 0.3. H가 수소니까 10% 0.1을 대입하시면 되고 산소는 45%라고 그랬어요. O 자리에 0.45. 퍼센트를 떼고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질소는 없으니까 생략하고 S라는 황은 5%니까 0.005를 대입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시게 되면 8100C에 0.3 그리고 34,000 H 자리에 0.1 그리고 8분의 5 O 자리에 0.45 플러스 2500S S 자리에 0.5%니까 0.005를 여러분들이 대입하시면 약 얼마가 나오느냐면 394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나번. 그래서 듀룡 공식도 여러분들 상당히 시험에서 잘 나온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46번에 보시면 퇴비화 공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퇴비화를 만드는 공정이에요. 가번의 크기를 고르게 할 필요가 없어서 발생된 그대로의 상태로 숙성시킨다고 그랬어요. 크기를 고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번에 미생물을 살멸시키기 위해서 최적 온도는 90도씨 정도로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최적 온도는 60에서 70도씨 정도가 되니까 온도가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충분히 물을 뿌려서 수분을 100%에 가깝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50에서 7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소비된 산소의 보충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교반을 한다. 그래서 뒤집어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처음 부피가 1000m의 삼성 V1이라는 값이 되겠죠. 폐기물을 압축을 했습니다. 압축해서 500m의 삼성 상태가 됐습니다. V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최적 감소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보세요. 최적 감소율. 자, 감소가 얼마만큼 됐죠? 1000m의 삼성에서 500m의 삼성으로 감소됐으니까 빼면 이만큼 감소된, 차만큼 감소된 거죠. 근데 퍼센트를 계산하라고 그래요. 그럼 항상 처음의 값으로 한 번 더 나눠줘서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면 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겠지만은 공식을 이용하는 게 편한 사람은 공식을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 줬던 내용이 편하게 되면 제가 설명해 줬던. 근데 왜 책을 만든 사람이 책대로 설명을 안 하고 다르게 설명하느냐? 이 내용이 좀 쉽기 때문이에요.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책만 보는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아예 제가 만들어서 그 공식에다 값만 대입하는 과정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것은 공식이 나오는 과정을 설명을 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들도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대신에 압축에 관계되는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RDF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RDF라는 게 뭐죠? RDF라는 것은 고형화 연료입니다. 고형화 연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러분들 도시 쓰레기 중에서 탈 수 있는 성분을 가연성 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연성 물질은 여러분들 쓰레기 중에서 종이라든지 비닐, 과자 봉지 이런 것들이 가연성 물질이에요. 그러면 그런 가연성 물질들을 모아서 아주 작게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펜 크기로 압축을 시켜요. 압축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연료를 고형화 연료라고 합니다. 자, 갑은 소각로에서 사용할 경우에 부식 발생으로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나무의 폐기물 중에 가연성 물질만을 선별하여 함수율, 불순물, 입경 등을 조절해서 연료화시킨 것이다. 나무는 부패되기 쉬운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증가하면 부패한다. 라번 RDF 소각로의 경우에 시설비 및 동력비가 저렴해서 운전이 용이하다고 그러는데 시설비나 동력비가 상당히 많이 들죠. 그래서 고도의 운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은 라번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면 연소시 연소온도를 높일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소온도를 높일 수 있다는 조건은 완전 연소가 된다는 소리와 동일합니다. 자, 따라서 가번에 보면 완전 연소를 시킨다. 그리고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고 과잉 공기를 많게 하고 발열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과잉 공기량을 많게 하는 게 아니라 과잉 공기량이라는 것은 남는 공기량이죠. 그래서 연료와 공기량을 가장 적정하게 해야지 완전 연소가 되니까 과잉 공기량을 많게 하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공급한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면 인구가 10만 명인 중소도시에서 발생되는 총 쓰레기 양이 200m의 삼성 per day, 밀도가 750kg/m의 삼성, 적재 용량이 5톤으로 운반하려면 이를 소요되는 트럭의 대수는 이 문제도 상당히 잘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습니다. 적재량이 5톤으로 운반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재량 5톤 트럭 한 대분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발생한 쓰레기를 톤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항상 이렇게 밀도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밀도가 주어진다는 소리는 뭐냐 하면 단위를 바꾸라는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들 쓰레기가 미터의 삼성으로 나와 있죠. 미터의 삼성인데 우리가 기준은 톤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미터의 삼성을 우리가 톤으로 쓰레기 양을 배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터의 삼성을 톤으로 바꾸기 위해서 밀도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를 여러분들 이왕 바꿔서 사용할 바에는 지금 어차피 중량 단위가 킬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고 톤이거든요. 그럼 킬로그램을 톤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냐면 10의 마이너스 3성. 다시 말해서 750kg/m의 삼성은 0.75톤/m의 삼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값을 이렇게 만든 값을 200m의 삼성에다 곱해요. 곱하게 되면 단위가 뭐가 되는 거죠? 톤/da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톤/day에서 적재 용량 한 대당 5톤을 나눠줘요. 그러면 하루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쓰레기가 200m의 삼성 per-day가 나오는데 톤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밀도를 곱해요. 그래서 750kg/m의 삼성으로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톤이 필요하니까 킬로그램을 톤으로 먼저 고치죠. 그러면 0.75톤/m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환산을 했을 때 미터의 삼성을 없애면 톤/day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나누기 한 대당 적재 용량이 5톤입니다. 한 대당. 자, 따라서 여기서 톤/day, 톤 나눠주면 하루에 자동차의 대수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하루에 30대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지만은 여러분들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50번에 보면 51번 다음 중에서 슬러지 계량의 주목적은 여기서 슬러지 계량이라는 것은 약품을 주입하는 것을 뜻해요. 왜 슬러지에 약품을 주입하느냐? 슬러지를 구성하는 성분에서 대부분은 80% 이상은 수분이에요. 나머지 20%가 고형물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수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분을 제거하는 공정이 슬러지를 제거하는 공정이 됩니다. 따라서 슬러지 속에 있는 수분은 제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약품 처리를 해서 탈수성을 향상시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슬러지 계량의 주목적은 탈수성을 향상시키는 게 주목적이 된다.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니까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52번 다음 중에서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제협약은
자, 여러분들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이에요.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뭐가 되느냐 하면 바젤 협약. 그래서 52번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의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지만은 보기 중에서 오답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폐기물에 관계되는 협약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젤 협약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바젤 협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를 한 것이 뭐라고? 바젤 협약.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53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지의 덮개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폐기물 매립 시설에서 덮개 시설이라는 것은 쓰레기를 매립한 다음에 위에 덮는 흙을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토를 하는 것을 덮개 시설이라고 합니다. 덮개 시설은 매립 후에 안전한 사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나번에 덮개 해구로 가장 적합한 것은 크레이며 투수 개수가 큰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덮개 흙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양질의 토양입니다. 그래서 크레이가 점토인데 점토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수 개수, 물이 잘 스며드는 게 투수 개수가 큰 거예요. 물이 잘 스며든다는 소리는 침출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침출수의 주 원인 물질이 우수니까.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우수의 침투성이 작은 흙이 좋습니다. 따라서 투수 개수가 작은 것이 좋아요. 다음에 덮개 흙은 연소가 잘 되지 않아야 한다. 라번에 덮개 시설은 악취나 비산, 그리고 해충 및 야생동물 번식, 화재 방지 등을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54번 문제도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또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맞춰야 돼요. 폐기물 100kg을 달아서 건조시킨 후 건조를 시켰다고 그랬어요. 건조를 시키면 뭐가 제거되죠? 수분이 제거됩니다. 그죠? 따라서 건조시키니까 건조 후의 중량이 4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분의 함량을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거된 수분은 건조를 시키면 없어졌어요. 그러면 건조 전의 무게와 건조 후의 무게의 차가 수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kg에서 40kg의 차가 수분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퍼센트로 나타내라 그러면 처음에 폐기물의 양, 모든 것은 처음의 값으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돼요. 처음이 얼마요? 100. 그래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하시면 60%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푸는 식이나 식을 만들어서 푸는 식이나 실제로 보면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60%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55번 항상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수분 함량이 25%인 쓰레기를 건조시켰어요. 자, 건조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분 함량이 10%인 쓰레기를 만들려면 쓰레기 1톤당 얼마의 수분이 정발되느냐. 그래서 정발되는 수분량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건조를 시키게 되면 건조 전의 값과 건조 후의 값이 있겠죠. 그 차가 뭐냐 하면 제거된 수분, 정발되는 수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식 자체를 나타냈을 때 W1이나 P1은 건조 전, W2나 P2는 건조 후예요. 그러면 건조 전이 쓰레기가 얼마냐면 1톤입니다. 따라서 이 값이 W1이 되는 거예요. W1이 1톤입니다. 1톤이라는 것은 1000kg이죠. 정답에서 kg으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kg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P1은 수분이니까 25%, 10%는 P2. 그러면 W1 1000kg, P1 25%, P2 10%. 따라서 우리가 W2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W2는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면 833.33kg이 나왔네요. 그러면 W1이라는 1000kg에서 W2라는 833kg을 빼주면 뭐가 된 거예요? 수분이 되는 거예요. 제거된 수분량. 따라서 제거된 수분량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166.67k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음 제어를 위한 다음 중에서 기류음의 발생 대책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래요. 가번에 분출 유속의 저감, 관의 곡률 완화, 밸브의 다단화, 가진력의 억제. 그래서 가번과 나번과 타번. 다시 말해서 분출 유속의 저감, 관의 곡률 완화, 밸브의 다단화.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류음의 발생 대책에 들어가요. 반면에 라번에 있는 가진력 억제라는 것은 방진 대책에 해당하기 때문에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7번에 보면 60폰의 소리는 50폰의 소리에 비해서 몇 배 크게 들리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을 했을 때 S는 2의 10분의 L-40의 성으로 우리가 나타내는데 지금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서 나타냈을 때 먼저 50폰과 60폰에 해당하는 S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50폰이라는 것은 L에 50이 들어가는 거고 60폰에 해당하는 L에 6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하면 50폰에 해당하는 값이 2가 되고 다 계산하면 60폰에 해당하는 값이 4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60폰 나누기 50폰을 하면 4 나누기 2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2가 나오겠죠. 그래서 2배 정도로 크게 들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소음원의 형태가 점음원의 경우에 음원으로부터 거리가 2배 멀어졌을 때 음압 레벨의 감쇄치는 자, 음압 레벨의 감쇄치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 음원에서 거리가 2배가 됐다고 그랬어요. 음원이라는 것은 음이 발생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음이 발생되는 지점에서 거리가 2배가 되면 음압 레벨은 얼마씩 감소하느냐면 6dB씩 감소해요. 그래서 감쇄치를 계산하게 되면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9번 음색이 레벨이 80dB인 전동기 3대가 동시에 가동된다면 합성 소음 레벨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자, L이라는 합성 소음 레벨을 계산했을 때 시기 10로그 L은 10로그 10의 지수의 10분의 L1 그리고 10분의 L2, 10분의 L3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10분의 L1 자리에 80, L2 자리에 80, L3 자리에 80 이렇게 세 가지가 그대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84.77 dB라는 단위를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투과 손실이 32dB인 벽체의 투과율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여기서 투과율을 우리가 TL이라고 표시하는데 투과율 TL이라는 것은 10로그 타우분의 1 이걸 타우라고 했습니다. 이 타우라는 게 여러분들 투과 손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투과 손실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로그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에 보면 로그 바로 아래쪽에 10의 x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ln 바로 아래쪽에 2의 x가 있는데 서로 역수관계로서 그 값을 없앨 때 취해주는 값이에요. 그러면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식을 일단 먼저 정리합니다. 어떻게? 32dB에서 10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10로그 타우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맞은변 이 값에다가 10을 취해주면 10의 x를 취해주게 되면 식 자체가 이렇게 식이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6.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투과율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관연도 문제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습 그리고 복습을 한 다음에 항상 수업이 진행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반복학습 그게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목표는 하나입니다. 뭐죠? 합격.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을 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복습을 가장 열심히 하고 반복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하기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대신에 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할 뿐이에요. 열심히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 손에는 자격증이 쥐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를 하시게 되면 자격증은 절대로 여러분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 제가 가르쳐주는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에 꼭 매진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